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갑작스러운 국토 확장 갑자기 생겨난 인공섬 이유는? 2. 이것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3. 한국의 모든 것을 맡기자 외신도 경악.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당진시와 평택시 사이 그리고 군산시와 서천군 사이 서해바다에 두 개의 인공섬이 생기자 지자체들끼리 기싸움이 생겨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인공섬들은 한국을 먹여 살리게 될 섬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중국은 인공섬 개발을 통해 해양 영토 확장과 지정학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남중국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은 여러 개의 인공섬을 건설하며 주변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이 인공섬들은 군사시설 및 항구시설을 설치하여 중국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지정학적 우위를 확보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인공섬을 개발하여 지정학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인공섬 건설 사례 중 하나는 오사카만에 위치한 간사이 국제공항입니다. 이 인공섬은 국제 항공 물류와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태평양 한복판 오키노도리시마함초에 인공섬을 만들어 자국의 해상 영토 확장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은 인공섬을 활용하여 해양 영토 확장과 지정학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인공섬 건설이 각국의 지정학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최근 서해에 대규모 인공섬 2개가 조성됐습니다. 바로 평택의 서부두 섬과 군산 금난도인데요. 이 평택과 군산 두 도시의 인공섬이 현재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서해안 도시들은 미국과의 연계를 통해 막대한 서방 달러 자본의 투자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택시와 군산시가 핵심 도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의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미군 기지의 위치 때문입니다. 평택시와 군산시에는 모두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안보적인 지원과 연계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도시는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물류항만과 산업 집약 시설이 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이유로는 미중 패권 경쟁의 영향은 미국에서 막대한 달러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두 도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평택시는 반도체 산업의 세계 최대 중심 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유는 군산의 경우 군산 익산 전주가 연결된 거대한 메트로시티의 건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국민연금공단이 입주한 이후로 이 지역은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인접한 군산 일대의 산업도시가 막대한 국제 자본의 투자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평택시와 군산시는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두 도시는 미래에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선진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인공섬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평택 당진 서부두섬. 서해대교 아래에 위치한 거대한 인공섬이 최근 완공되었습니다. 이 섬의 이름은 평택당진항 서부두섬으로 이 섬으로 인해 중국이 큰 긴장을 느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래 이 섬은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사이의 경계, 갈등 문제로 인해 두 시의 소유권 분쟁이 있었으나 최근 2시간 합의를 통해 나눠 갖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평택 당진항 서부두섬의 확장 계획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평택항 항만 배후 단지로 미군 기지, 인접지역이자 대규모 차이나타운이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중국 1대1로의 해저터널이 평택까지 뚫어지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중 간 패권 갈등과 사드 보복 사태로 인해 반중 정서가 확산되면서 이 지역은 대규모 제조업 산업기지로 탈바꿈되었습니다. 평택항 서부두섬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물류비용 절감이 있습니다.
평택향의 물류항만을 바로 이용할 수 있어 중국의 막대한 제조업체들이 수출 물량을 한국으로 옮기는 전략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진행되면서 품질 좋고 저렴한 제조업 제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은 높아진 땅값과 부동산 투자 비용으로 인해 대규모 제조업 시설 건설이 어려웠습니다. 이와 달리 평택향은 인공섬의 개발 확장을 통해 저렴한 공업, 용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평택향은 이를 통해 수도권 최대 항만 도시이자 공업 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충청남도 당진, 천안, 아산 일대로 공업 수요를 분산할 수 있어 중국을 대체할 고품질 제조업의 부흥이 기대됩니다. 평택 당진항 서부두섬의 발전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과 같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자리 창출.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의 저렴한 조서원가로 공급된 공업단지의 거대한 제조업 산업기지의 조성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는 수출 증대가 있을 것입니다. 평택향을 이용한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외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지역 발전으로 평택항과 인근 지역의 발전으로 인해 수도권 경제의 상생 효과가 기대되며 인프라 개선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미국 및 서방 국가와의 관계 강화가 있습니다.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따른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의 고품질 제조업 수요를 한국이 맞춰줌으로써 양국 간의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로 국내 기업 경쟁력 향상이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저임금 국가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이 혁신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을 다수 고용하는 것보다는 수도권 지역의 고학력의 우수 인력들을 많이 확보하여 노동집약 산업에서 기술집약 제조업체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동안 수도권 지역의 공업단지 개발이 어려웠으나 해당 개발 사업이 이 일을 수행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평택 당진항 서부두섬의 발전과 함께 환경 문제와 주민들의 이익 충돌 등 다양한 과제들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은 중국의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제조업 품목들이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제품 중 미국이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품목들은 반도체, 전자부품, 희소금속, 제약 및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전략적인 가치가 높거나 중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평택항 인근에 새롭게 조성되는 공업단지는 이러한 제조업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평택향은 이미 국내외 대기업들이 입주한 물류 및 산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 물류와 연계성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평택항 인근 공업단지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동하는 생산 공장을 대체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미중 갈등의 영향으로 인해 이동하는 제조업 수요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항 인근 공업단지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기업들이 한국에서 생산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평택항 인근 공업단지는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부응하여 제조업 수요를 맞추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떠오르며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택항 인근 공업단지의 성장은 또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 시장의 확대와 연계될 것입니다. 북미, 유럽, 아시아와의 무역이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은
전략적인 무역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택항 인근 공업단지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부응하여 제조업 수요를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국내 제조업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평택항 인근 공업단지의 성공적인 발전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두 번째, 군산 금난도. 군산과 서천군,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에 위치한 금난도라는 인공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섬은 1980년대부터 군산항과 서천 장항 일대에서 나온 토사물들로 만들어진 거대한 인공섬인데요. 지금까지도 토사가 계속 나오면서 엄청난 크기의 섬으로 성장했습니다. 금난도는 군산 도심과 가까워 귀한 땅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인근 서천군에서는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해 환경 문제 등의 우려가 있어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산시는 새만금 개발 프로젝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재미있는 사실은 군산항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도시라는 것인데요. 바다 건너편에는 중국이 있고 미 공군기지와 미 우주군 기지가 위치하고 있어서 안보 상황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지역 슬럼화가 야기되고 중국의 자본 유입과 중국인 이민자들의 대거 유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슬럼화된 지역이 외부 세력 특히 중국에 의해 장악되는 경우 지정학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항만 도시로 바뀌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내 기업 및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자본 및 중국인,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 국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일자리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하게 군산 차이나타운 개발에 대한 이슈가 지역 정가에서 흘러나올 정도로 군산에서의 최근 인구 감소 이슈는 자칫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항만 중 한 곳인 군산항의 안보 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이 금난도와 같은 항만 도시를 장악하게 되면 국제 물류 및 무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높아지게 되어 한국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간 경쟁력 측면에서도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난도를 활용하면 군산시에 엄청난 개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고밀도 도시 개발이 가능해지며 마산 해양 신도시처럼 인구 감소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시는 최근 한강에서 진행 중인 서울항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있어서 서울에서 5,000톤급 크루즈선이 곧 군산에 도착해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항에 운항될 5,000톤 급 크루즈는 유럽의 10,000톤 이상의 초대형 크루즈보다는 작지만 1,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한 번에 방문 가능해 지역 경제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군산시에는 좋은 항만과 유서 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즐기기에 좋은 콘텐츠가 마땅치 않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금난도 개발 계획이 잘 수립되면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위락시설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금난도를 도심, 소형 공항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제안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군산공항에는 미 공군기지가 위치하고 있어 국제공항으로 발전시키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금난도가 김포공항이나 런던시티 에어포트와 같은 소규모 도심 인접공항으로 개발된다면 흑산도공항과 김포공항 등 중소규모 거점공항까지 빠르게 왕래할 수 있는 지역 거점 도심공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낙후가 우려되는 군산 도심의 관광객 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단 수십 분 안에 도착이 가능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유사시 군용 활주로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군산시와 서천군은 해당 개발 계획을 고밀도 도심 개발이나 전략시설의 유치보다는 친환경적인 치유형 농어촌, 특화마을이나 순천만 국가정원과 같은 자연공원과 유사한 관광지를 만들자는 제안이 좀 더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금나도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직 불확실하지만 그 중요성과 잠재력은 분명합니다. 이 인공섬을 활용해 군산시와 서천군이 상호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얼마 전 폴란드 라디오 매체 폴스키에고 라디아 24는 폴란드가 한국에서 24조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12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해줬는데 폴란드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24조 원 지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들도 폴란드가 20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제기된다는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폴란드 재무장관은 즉각 한국에 추가 대출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고 부와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 또한 방산 수출 20조 원에 대해 한국의 금융 지원을 요청한 적 없다며 이례적으로 적극 해명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언론의 보도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폴란드에 대한 1차 12조 지원은 검토 중이며 2차 계약을 앞두고 20조 원 지원은 논의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서도 이와 관련해 다소 성급한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방위사업 학박사 1호로 잘 알려진 최기일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제방산거래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정부의 금융 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고 미국도 정부 차원의 해외 원조와 방산기업의 로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금융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미 방산을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이를 문제 삼아 수출의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구나 방산교역에 있어서 후속 군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서 80%에 달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번 폴란드 수출은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라는 의미까지 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금융 지원이 계약 자체를 흔들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각에서는 계약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디졸트나 모라토리엄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동구권의 중심 국가인데다 신용등급도 나쁘지 않아 아직까지 모라토리엄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의 신용등급은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인 S&P, 무디스 A2, 피치 등으로 평가받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에서 대출 한도를 증액해 폴란드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한데요. KAI 강구영 사장도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FA50 수출의 경우 적어도 3배 이상의 후속 군수 시장이 보장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폴란드는 한국에 대출을 요구하며 금융 갑질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방위산업 이외에도 폴란드가 추진 중인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가 계획하고 있는 초대형 신공항 건설에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폴란드 신공항 사업에 대한 7,50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 계획이 한국개발연구원, KDI, 위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얻었습니다. 인천공사가 폴란드 신공항, STH,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폴란드 신공항 사업은 현재 시설 포화 상태인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대체해 중동부 유럽 허브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14조 원 규모입니다. 이 공항은 수도인 바르샤바에서 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바라노프의 활주로 2봉과 코터미널 1동 규모로 오는 2028년 개항 예정인데요. 신공항이 문을 여는 순간 연간 2천만 명이던 공항 수용 능력은 4천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이 사업은 기존 폴란드의 관문인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이며 장기적으로는 중동부 유럽 최대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의 목표는 연간 1억 명이 이용하는 공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완공되면 그야말로 유럽 최대 메가허브 공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공항 프로젝트는 공항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공항과 함께 연결될 철도, 도로,
도시개발 등 광범위한 인프라 개발은 물론이며 복합운송허브 STH에 대한 구상까지 함께 진행되다 보니 전체 사업 규모는 74억 유로. 한화약 10조 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프로젝트의 건설 과정과 건설 이후 운영까지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국내 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폴란드 신공항 프로젝트가 특히 한국에게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 당시 폴란드 신공항 건설 자문 사업을 놓고 한국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일본의 나리타 공항이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선택은 인천국제공항공사였습니다. 유럽 최대 공항을 짓기 위한 롤모델을 선택하는 자리에서 나리타 공항을 꺾은 것입니다. 이는 유럽에서도 나리타 공항보다 인천공항의 시스템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며 나아가 건설, 산업인프라 전반에서 일본보다 한국이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후 폴란드는 한국과 거의 모든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을 추진하게 됩니다. 신공항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폴란드는 최대 폐기물 소각로 건설 프로젝트 역시 한국에 맡겼습니다. 이것은 수도 바르샤바 시민 177만 명 중 56만 명이 버리는 생활 폐기물을 소각한 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전기와 지역 난방으로 공급하는 자원회수시설 공사인데 이것을 한국이 수주한 것입니다. 포스코 ENC는 바르샤바 소각장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부터 시공, 운영 단계까지 최신 건설 기술인 7차원 건설 정보 모델링, 즉 BIM을 적용해 소각장을 짓고 있습니다. BIM,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은 3차원 정보 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에 거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설계 시공에 활용하는 기술로 기존의 2차원 도면으로는 어려운 설계 시공 유지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포스코 ENC는 바르샤바 소각장 건설 현장에서 설계 차원의 3D를 넘어 공정 관리, 원가 관리, 공장 자동화 자재 조달 관리 등 모든 영역의 BIM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이 폐기물 소각로가 준공되면 폴란드 최대 규모의 소각로가 완성되는 것인데요. 유럽연합에서 폐기물 소각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에서 지속적인 소각로 발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유럽 국가는 폐기물 소각 시설이 보편화돼 있지만 동유럽 국가들은 지금까지 매립 위주였습니다. 이제 막 동유럽 국가들도 소각시설을 도입 정착하는 단계인데 한국이 폴란드에 건설한 첨단 소각장을 본다면 앞으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발주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는 방위산업 외의 다양한 핵심 산업 인프라 건설 역시 한국에 맡기고 있습니다. 자칫 한국에 제때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대출을 해달라는 등 금융 갑질을 하다가는 폴란드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더구나 폴란드는 미래가 걸린 사업 역시 한국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최인접국으로서 전쟁이 종료된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시작될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벌써부터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 정부 기관과 공통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는 폴란드 투자무역청과 공통사업 개발, 사업 내용 공유 등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는데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유럽 내 거점이자 신공항, 열병압발전소, 원자력 발전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통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입니다. 폴란드가 방위산업 외의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한국과 협력을 결심한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과 K9을 계약할 당시 폴란드가 내세운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한국군이 사용하는 전차와 통일하게 생산해달라. 이것이 폴란드 실사단이 창원 공장을 방문해 실사한 이후 내놓은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사실 국가마다 지형과 기후 등이 다른 탓에 동일한 장비라도 옵션을 조금씩 달라집니다. 다양한 파생 버전이 생겨나는 이유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전차와 완전히 통일하게 만들어 달라는 폴란드의 요구는 이례적이었습니다.
폴란드 측이 이런 요구를 한 이유는 창원 공장의 생산 기술과 품질 관리 능력에 엄청난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생산 설비와 품질 상태를 눈으로 확인한 폴란드 당국자는 덜도 말고 딱 이만큼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쌓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일화입니다. 이런 신뢰가 생겼으니 신공항, 소각장,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등 일본의 손을 뿌리치고 한국과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에 한국은 완벽하게 부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는 방위 산업을 넘어 국가 모든 산업 인프라에 한국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운하 보유국 중 한 곳인 파나마가 한국에게 미래를 맡겨버리자 전 세계 외신들이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파나마는 중국의 파격적인 제안도 뿌리치며 한국을 선택한 상황인데 1대1로를 확대하기 위한 시진핑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는 기사가 쏟아졌을 정도입니다. 파나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외신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나마는 매년 14,000척의 선박들이 이용하는 대형 운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카리브해를 거쳐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세계 물통량의 3에서 5%를 책임지며 북미와 남미를 인결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기도 하죠. 원래는 콜롬비아에 속해 있다가 1903년 미국의 도움으로 국가가 된 나라입니다. 파나마 정부는 파나마시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라의 미래를 바꿀 핵심 사업으로 철도 교통망 구축에 집중해 왔습니다. 시진핑이 2018년 파나마를 방문해 지하철 수주에 온 힘을 쏟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은 교량, 철도, 항구 및 발전소 등에 대한 투자를 제안했고 컨테이너 항구 구축에 9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공사에는 중국 건축공정 총공사를 필두로 5개 중국 업체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질사표를 냈을 정도입니다. 파나마는 중앙아메리카 국가 가운데 지하철을 유일하게 운영해왔던 나라입니다. 2014년 총 길이 16km 위 1호선을 건설했고 2호선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3호선 건설은 파나마의 미래가 걸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중국이 아닌 바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2019년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3조 3천억 원 규모의 파나마 지하철 3호선 사업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현대건설을 주축으로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3개사가 중국 컨소시엄과 경쟁을 벌인 끝에 최고점을 받아 수주를 따냈던 것입니다. 수도 파나마시티와 서부를 연결하는 전체 25km 구간과 14개 역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강력한 지진도 견딜 수 있는 조건이 요구됐습니다. 지금까지 파나마에서 추진된 인프라 공사 중 최대 규모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국 컨소시엄은 기술 제한 403점, 경제성 490점으로 893점을 받은 반면 중국 철도그룹이 포함된 컨소시엄은 842점을 그치며 탈락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 측은 분노했고 한국 수주에 재통을 걸어왔습니다. 파나마 측이 입찰 예정가로 24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한국 컨소시엄이 이보다 높은 25억 700만 달러를 제안했음에도 최고점을 얻었던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여기에 한국 측은 자금 조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검토의 명분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선택된 것에 반발해 5건의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컨소시엄의 입찰 제안서에는 구체적인 기술 요구사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기술력도 없으면서 가격만 저가로 시내 수주를 따내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중국 측은 최소 기술평가 점수인 375점조차 넘지 못해 패배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2달 후 중국 측의 이의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 컨소시엄의 최종 수주를 확정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자신들이 한국에게 패배했다며 한탄하는 기사들 쏟아냈죠. 파나마 3호선과 유사한 국내외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도 그들에게 신뢰를 준 상황입니다. 파나마는 환대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탓에 일본에 버금갈 정도의 지진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현대건설의 기술력은 현지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교량의 간걸 요구 조건 변경을 통해 안전성을 유지하고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득했기 때문입니다. 단걸 구조가 경제적이며 지진에 저항하기 유리한 구조지만 내진 설계 검토걸과 시방서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파악했고 받침 구조로 변경해 하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선보인 것입니다. 전 노선에 동일한 받침을 적용한 성능 기반 내진 설계 기법을 활용해 교각 단면을 축소하고 최소 철근만 배치해 하중을 줄일 수 있어 기술적 찬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걸국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사비를 279만 달러나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일 공사 기간은 22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시키는 데 성공했죠. 이런 성과는 강진이 많은 중남미를 사로잡아 향후 추가 수주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3호선 사업은 건설 단계에서만 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완공 시 하루 18만 명, 피크 시간대 2만 명의 승객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파나마 서부 주민들은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들 가지고 출근해 왔는데 그럼에도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2시간 이상이 걸리는 상습 정체에 시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3호선 건설과 함께 주민 50만 명의 극심한 교통난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파나마 인구가 4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10%가 넘는 국민들이 출근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올 4월 4천억 원 규모의 터널 구간을 추가로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애초 운하 인근에 교량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공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 터널 구간으로 변경해 한국 컨소시엄에 맡긴 것입니다. 운하 밑을 지나는 길이 5.3km 위 터널을 셀른 것으로 이는 파나마 운하 밑을 통과하는 최초의 터널입니다. 파나마 메트로 청장은 지하터널이 사업 위험을 낮추고 시간을 절약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국가 핵심 산업인 파나마 운하가 터널로 인해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들은 지진 등의 강점이 있는 현대건설의 기술력을 믿고 수주를 맡겼다는 설명입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해당 터널 사업은 일본 쪽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시 모테기 외무상은 파나마 운하의 두 번째 사용자인 일본이 터널 등이 포함된 지하철 프로젝트를 제공하길 원한다 고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철도 사업 자금 상당 부분을 일본 국제협력기구 JICA가 장기 차관 형식으로 제공해 일본 측은 파나마가 자신들에게도 발주할 것이라 기대한 면도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이 수주했고 일본은 부러움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터널은 해수면보다 64m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2023년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파나마 언론들은 터널을 한국에 맡겼다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나마는 운하를 통해 연간 20억 불 이상의 통행료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 다발 지역에 그 지하 터널을 한국이 건설한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맡긴 것과도 같은 행동이라는 평가입니다. 터널이 잘못되거나 지진이 나서 무너질 경우 파나마뿐 아니라 세계 물류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 측이 문제로 삼았던 금융 부분에서도 놀라운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추진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급육약정이 현대건설이 추진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급육약정이 TXF 글로벌 2022에서 올해의 밀로 선정된 것입니다. TXF 트레이드 익스포트 파이낸스 지는 2013년 런던에 설립된 금융종합 미디어로 매년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뤄진 최고의 거래 10개를 부문별로 선정해 발표해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미국 라틴 파이낸스지가 선정한 올해의 딜 수상에 이은 두 번째 경사입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6월 27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금융약정을 체결했고 글로벌 급을 회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경쟁사보다 유리한 금융안을 제출했기에 최고의 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나마는 사업비 25억 달러 규모의 5호선 건설 프로젝트에도 시동을 결고 있습니다. 12km 길이의 14개 역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국 도화 엔지니어링이 참여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화는 파나마 3호선 설계에도 참여했기에 향후 한국 측의 수주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파나마가 미래를 맡긴 곳은 현대건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2월 파나마 최대 발전소를 6,500억 원에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복합화력발전소와 LNG 터미널 중설 공사를 따낸 것인데, 이는 기존에 건설했던 발전소가 엄청난 호평을 들었기에 성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포스코건설은 2016년 EPC 턴키 방식으로 LNG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됐고 착공 후 27개월 만에 공사를 완료해냈습니다. 중남미에서 진행한 가스복합발전 프로젝트 중 최단기간 기록을 세웠던 것입니다. 파나마 콜론 프로젝트는 380메가와트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와 18만 세제곱미터 용량의 LNG 터미널을 건설한 사업입니다. 코르티소 대통령은 준공식에 참석해 해당 프로젝트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며 중남미 에너지 시장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기념비적 프로젝트가 됐다고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건설한 발전소는 파나마 총 발전량의 23%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산업단지와 30만 가구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 640메가와트 규모의 파나마 가툰 복합발전소와 콜론 LNG 터미널 증설 공사를 수주했던 것이죠. 걸국 파나마는 국가 에너지 산업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건설은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K-팝 노래와 댄스 등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삼성에 있어서도 파나마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이재용 부회장이 파나마 법인을 찾은 것도 이런 중요성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중남미 지역 법인장 회의를 가졌고 사업 현황 및 전략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대통령을 만나 협력을 다짐했죠. 파나마는 삼성TV가 세계 1위로 올라갈 수 있게 발판 역할을 했던 상징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컬러 TV 개발에 성공한 것은 1976년이었습니다. 당시 해외 수출을 모색했는데 선뜻 낯선 회사 제품을 받아주는 바이어는 없었죠. 그런데 첫 수출 대상국은 뜻밖에도 중미의 파나마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 앞서 파마나들 테스트 마켓으로 삼았고 현지 판매상에게 독점권을 부여해주는 퉁 최선을 다해 설득해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파나마 전원과 방송 시스템이 미국과 같다는 점도 이런 선택을 했던 배경입니다. 1차로 컨테이너 한 개분에 해당하는 250대를 파나마에 수출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삼성TV는 얼을 만에 매진됐고 곧 미국 시장에 진출했죠. 현재 삼성TV 시장 점유율은 31%까지 올라섰는데 파나마에서 진행했던 테스트를 발판 삼아 17년 연속 세계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파나마 현지 법인은 삼성전자에 있어서도 해외 첫 지점입니다. 삼성은 내년 파나마에서 열리는 로봇올림픽의 후원사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파나마의 미래 세대를 지원하는 일에 삼성이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파나마 대통령은 삼성이 파나마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죠. 한국과 함께 성장하는 파나마, 더욱 높은 협력을 이루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